2년 전 독일 뒤셀도르프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17세 소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실려왔습니다. 짧은 메모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의 언어 파시즘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 소년의 어머니는 독일 연방교육부 언어문화정책실장이죠. 3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시킨 철의 여운이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어머니를 한국으로 초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글날에 벌어진 그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 이름은 카타리나 바움입니다. 독일 연방교육부 언어문화정책실장이죠. 54살이라는 나이에도 여전히 철의 여운이라 불리며 독일어 순수주의 정책을 이끌어왔어요. 하지만 이번 한국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고 동시에 구원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에게는 감춰온 어두운 과거가 있어요. 동독에서 태어나 7살 때 서독으로 넘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제 가족을 배신했습니다. 서독 당국의 할아버지가 동독 정보원이라고 밀고 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였지만 그 때문에 할아버지는 동독에서 심각한 처벌을 받으셨어요. 그 죄책감을 안고 살면서 저는 한 가지 신념에 매달렸어요. 완벽한 독일어만이 진정한 독일인을 만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민자들에게 극도로 어려운 독일어 시험을 만들어 사실상 추방시키는 정책들을 설계했죠. 언어로 사람을 가르는 것이 제 전문이었어요. 결혼도 했었습니다. 터키계 독일인 아흐메트와요. 하지만 저는 그를 지속적으로 모욕했어요. 터키어를 쓸 때마다 독일에 살면서 왜 야만적인 언어를 쓰느냐고 다그쳤죠. 결국 이혼했고 아들 마르코는 그런 저를 증오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2년 전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르코가 삶을 포기하려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짧은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의 언어 파시즘 때문에 아빠가 우울증에 걸렸고 나는 더 이상 이 가정의 일원으로 살 수 없다. 그 충격으로 마르코는 한국으로 도피했고 저희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어요. 저는 아들을 잃은 죄책감에 더욱 극단적인 정책을 만들어냈죠. 마치 스스로를 벌주듯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마르코에게서 갑작스런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한국에 와. 마지막으로 엄마를 용서할 기회를 주고 싶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가 보여주는 것들을 끝까지 봐야 해. 저는 두려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아들을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디지털 교육 벤치마킹이라는 명목으로 출장을 신청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저는 불안했어요. 마르코가 대체 무엇을 보여주려는 걸까? 혹시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제가 곧 경험하게 될 일들이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제 영혼을 완전히 뒤바꿀 지옥과 천국의 여인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한글 안내판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뭔가 친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제가 어린 시절 꿈꿔왔던 이상적인 문자 같았어요. 마르코가 저를 마중 나와 있었는데 2년 만에 본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야위고 차가운 표정. 그 눈빛에는 저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서려 있었죠. 엄마, 한국에 온 걸 환영해. 하지만 미리 말해둘게. 앞으로 보게 될 것들이 엄마에게는 지옥 같을 거야. 마르코야, 무슨. 엄마 그냥 들어줘. 엄마는 그냥 보기만 하면 돼. 판단은 나중에 해.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저는 마르코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마르코가 운전기사와 유창한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프런트 직원이 저를 보더니 뭔가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르코가 한국어로 뭔가 설명하자 그 직원의 표정이 동정과 안타까움으로 바뀌었어요. 뭔 얘기를 한 거야? 엄마에 대한 진실을 말한 거지. 한국 사람들은 이미 엄마가 누군지 알고 있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마르코의 태도, 사람들의 시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마르코가 제 방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내일부터 시작될 거야. 엄마가 지금까지 한 일들의 결과를 직접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뭐? 엄마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어.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마르코의 눈빛에는 복수의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번 한국행이 단순한 화해의 자리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마르코가 저를 데려간 곳은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였어요. 처음에는 왜 학교에 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1학년 교실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아이가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조용하고
한글 공부에 유독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저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이 아이는 민철이에요. 북한에서 온 탈북 가정의 아이죠. 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한글 배우기 어렵지 않니? 민철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때문에 한글을 열심히 배워요. 할머니 때문에? 네. 저희 할머니는 독일에 계세요. 독일 아줌마가 할머니를 못 살게 굴어서 할머니가 편지도 못 써요. 그래서 저는 한글을 배워서 할머니께 편지를 써드릴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설마. 마르코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맞아, 엄마. 이 아이의 할머니는 엄마가 독일에서 추방시킨 그 가족이야. 할머니는 지금 독일 난민촌에서 글도 못 읽고 살고 계시지. 민철이가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독일 아줌마가 너무 무서운 사람이라고. 글자로 사람을 괴롭힌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어요. 제가 만든 정책이 이런 식으로 가족을 갈라놓고 있었다니. 그때 민철이가 제게 그림 한 장을 보여주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는데 한쪽에는 울고 있는 할머니, 다른 쪽에는 무서운 얼굴을 한 여자가 그려져 있었어요. 이게 그 독일 아줌마예요. 괴물 같죠? 그 그림 속 괴물이 바로 저였다는 걸 깨달은 순간 저는 교실을 뛰쳐나갔어요. 복도에서 구토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마르코가 뒤따라 나와서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엄마. 엄마가 만든 괴물들을 하나씩 다 보여줄 거야.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어왔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마르코가 저를 세종문화회관으로 데려갔어요. 훈민정음 전시를 보러 간다고 했는데 정작 도착해보니 전혀 다른 전시가 열리고 있었어요. 언어폭력의 역사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전시였거든요. 전시관에 들어서자마자 제 사진이 크게 걸려 있는 걸 봤어요. 현대 언어 파시즘의 상징 카타리나 바움이라는 설명과 함께요.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장세영 실장님이 저희를 맞이해 주셨는데 그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카타리나 실장님을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분이거든요. 연구요? 네. 실장님의 언어 정책이 현대사회에서 어떤 파괴력을 갖는지 분석해왔거든요. 전시관을 돌아보는데 곳곳에 제가 만든 정책들의 피해 사례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삶을 포기한 이민자 가족들, 언어 시험 때문에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 우울증에 걸린 아이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 코너에 설치된 비디오였어요. 제가 추방시킨 터키 가족의 아버지가 인터뷰하는 영상이었거든요. 카타리나 바움 때문에 제 아들이 극심한 절망 속에 위험한 선택을 하려 했습니다. 그 여자의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고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그 순간 저는 현기증이 났어요. 제가 그 정도로 끔찍한 짓을 한 사람이라는 건가요? 장 실장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드셨지만 실장님은 정반대셨죠. 언어로 사람들을 고문하셨으니까요. 마르코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알겠지? 엄마가 세종대왕의 정반대 인물이라는 걸. 한 사람은 언어로 사람을 살렸고 한 사람은 언어로 사람을 죽였어. 전시관 마지막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게 있었어요. 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보낸 저주의 편지들이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수백 통의 편지들. 모두 저에게 보내진 원망과 분노의 메시지들이었어요. 그중 한 통을 읽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카타리나 바움에게.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당신은 언어라는 이름으로 나치보다 더한 일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만든 지옥에서 우리는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렸는지 처음으로 깨달았거든요. 세종문화회관에서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마르코는 저를 또 다른 지옥으로 데려갔어요. 서울의 한 병원이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정말 상상도 못한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던 한 가족. 바로 제가 독일에서 추방시킨 그 터키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져 있었어요. 건강해 보이고 밝아 보였거든요. 저는 숨으려고 했지만 아이가 저를 알아보고 말했어요. 그 독일 아줌마. 온 가족이 저를 돌아보았는데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와서 차갑게 말한 거예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당신이 온다고. 그래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그때 병원 로비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기자들, 카메라맨들, 그리고 제가 독일에서 추방시킨 다른 가족들까지요. 터키 가족의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바로 카타리나 바움입니다. 독일에서 언어로 우리를 고문한 그 악마예요.
순식간에 저는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어요. 모두 제가 독일에서 추방시킨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어요. 한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말했어요. 내 아들이 당신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독일어 시험을 못 통과해서 절망했다고. 다른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당신은 언어라는 무기로 우리를 괴롭힌 사람이야. 기자들이 저에게 마이크를 들이밀며 물었어요. 실장님, 이분들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서 있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그때 마르코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알겠지? 엄마가 독일에서 한 일들의 진짜 결과를. 이 사람들은 모두 한국으로 도피해온 엄마의 피해자들이야. 한 기자가 물었어요. 마르코 씨, 어머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르코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 어머니는 언어 파시스트입니다. 언어로 사람을 차별하고 괴롭히는 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어머니가 부끄럽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들이 전 세계에 저를 고발하고 있었거든요.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마르코가, 한국 정부가 모든 사람이 저를 심판하기 위해 준비한 무대였던 거예요. 며칠 후 정말 악몽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한글날 기념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저를 위한 공개 망신장이었던 거예요.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 들어서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모두 제가 독일에서 피해를 준 사람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이었거든요. 기념식이 시작되자마자 사회자가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언어 파시즘의 상징 카타리나 바움 씨입니다. 순간 장내가 야유와 비난의 소리로 가득 찼어요. 당신 때문에 사람이 죽었잖아. 그때 마르코가 무대에 올라갔어요.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마르코가 큰 소리로 외치자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제 어머니를 욕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피해자예요. 뭐라고? 마르코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 어머니는 어린 시절 동독에서 가족을 배신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언어에 집착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도 아픈 사람이에요. 장내가 웅성거렸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분노에서 당황으로 바뀌었거든요. 마르코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한 일들이 용서받을 수는 없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했거든요.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관객석에서 한 할머니가 일어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카타리나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해요. 그분은 제가 독일에서 추방시킨 터키 가족의 할머니였어요. 당신도 아픈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이제는 치유받아야 해요. 한글이 당신을 치유해 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 저를 용서한다니. 한 명씩, 두 명씩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분노가 아닌 연민의 박수였어요. 마르코가 저에게 와서 안아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진짜 치유가 시작될 거야. 한글이 엄마를 구원해 줄 거야.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언어는 벌 주는 게 아니라 치유하는 것이라는 거요. 한글날 이후 저는 국립국어원에서 마련한 특별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서명수 박사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저를 위해 준비한 언어 트라우마 치유 과정이었거든요. 첫 세션에서 서 박사님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카타리나 실장님, 사실 저희가 실장님을 한국으로 초청한 건 처벌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치료하려는 거였죠. 치료요? 네. 실장님의 언어 정책을 분석해보니 어린 시절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 같더라고요. 동독에서의 배신 경험이 언어에 대한 병적 집착으로 이어진 거죠. 다른 전문가가 설명해 주셨어요. 실장님은 언어를 통제해야 안전하다고 믿게 되신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게 된 거죠. 그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종대왕고 처음에는 실패했어요. 한글을 만들고 나서도 양반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좌절하셨거든요. 심지어 독살 위협까지 받으셨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세종대왕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진짜 목적이 명확했거든요. 백성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서 박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실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목적을 찾으시면 돼요. 언어로 사람들을 해치는 게 아니라 도우는 거요. 치료 과정에서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를 배신했던 그날의 공포, 언어 때문에 차별받았던 기억들. 실장님이 언어에 집착하게 된 건 자기 보호 본능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본능을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셔야 해요. 몇 주간의 치료를 받으면서 저는 점점 변화를 느꼈어요.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지만 원리를 이해하니 정말 쉬웠어요.
기억에 알을 붙이면 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언어가 이렇게 단순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요. 마지막 세션에서 서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카타리나 실장님, 이제 독일로 돌아가서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언어 민주주의를 실현해 보세요.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믿어줄까요?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글로 편지를 써봤어요. 서툴지만 마음을 담아서요. 제가 독일에서 피해를 준 모든 사람들에게 보낼 사과 편지였어요. 독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린 건 예상했던 지옥이었어요. 언론에서는 저를 언어 파시스트라고 부르며 연일 비난했고 동료들은 저를 외면했어요. 심지어 교육부에서는 재해고를 검토한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글에서 배운 철학을 독일에서 실현하기로 결심했거든요. 첫 번째로 한 일은 공개 사과였어요. 독일 전역에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언어로 사람들을 괴롭혀온 죄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한글을 통해 깨달았어요. 언어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요. 그 후 저는 모든 재산을 털어서 언어치유센터를 설립했어요. 제가 피해를 준 이민자 가족들을 위한 무료 독일어 교육기관이었죠. 처음에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악마를 믿느냐는 비난이 쏟아졌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글의 원리를 독일어 교육에 적용했어요. 복잡한 문법을 단순하게 분해해서 가르치고 무엇보다 학습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줬어요. 몇 달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독일제 시도제의 계속 편집해서 추방했던 그 터키 가족이 한국에서 독일로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직접 제 센터를 찾아왔을 때 저는 그들 앞에서 오열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저를 일으켜 세우며 말한 거예요. 카타리나 씨, 우리는 당신을 용서해요. 한국에서 한글을 배우면서 깨달았거든요. 당신도 상처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요. 그들은 제 센터의 첫 번째 학생이 되어주었어요. 그리고 다른 이민자 가족들에게 추천도 해주었죠. 카타리나 선생님은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세요. 1년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유럽연합에서 제 사례를 모범 사례로 선정한 거예요. 증오에서 사랑으로의 변화라는 제목으로요. 유럽이어 연설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언어로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이 저를 구원했어요. 한글은 저에게 가르쳐줬어요. 언어는 무기가 아니라 치유의 도구라는 거요.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마침내 제가 진짜 사람이 되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밤 마르코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한글 교사가 된 마르코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가 한글의 정신을 유럽 전체에 퍼뜨리고 있구나. 마르코야, 고마워. 내가 날 한국으로 데려가줘서. 엄마, 이제 알겠지? 한글이 뭔지. 한글은 문자가 아니라 사랑이야. 지금 저는 독일 전역을 돌아다니며 언어 민주주의 강연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과거에 괴롭혔던 이민자 가족들이 제 조수가 되어 함께 다니면서 증언해주고 있죠. 어제는 정말 감동적인 편지를 받았어요. 북한에서 온 민철이가 한글로 쓴 편지였어요. 카타리나 할머니께서 독일에서 우리 할머니를 도와주신다고 들었어요. 이제 우리 할머니도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대요. 한글이 할머니를 구해줬듯이 할머니도 다른 사람들을 구해주세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또 한 번 울었어요. 한글이 저에게 준 선물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오늘도 제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한글 달력이 놓여 있어요. 매일 아침 그 달력을 보면서 저는 다짐해요. 오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언어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자. 한글은 저에게 가르쳐줬어요. 언어는 칼이 아니라 치유의 손길이어야 한다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한다고. 저는 이제 알아요. 진정한 언어의 힘이 무엇인지를요.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어요. 한국, 한글, 그리고 저를 구원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거예요. 언어는 사랑입니다. 한글이 가르쳐준 그 진리를 저는 평생 실천하며 살아갈 거예요.